운반물은 방사능의 양을 기준으로 L형, A형, B형, C형으로 구분됩니다. L형은 신고 수준의 적은 양의 방사능을 포함하는 운반물이고, 허가 수준의 방사능은 A형 운반물로 취급됩니다. B형 운반은 사고 발생 시 며칠간 뉴스에 나올 정도로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정도의 방사능을 포함한 운반물로 차량을 이용해 운반할 것을 가정합니다. 따라서 차량 사고에 대한 각종 대비가 포함됩니다. C형 운반은 B형 운반 수준의 방사능이 포함된 운반물을 비행기를 이용해 운반하는 것을 가정합니다. 따라서 항공사고에 대한 각종 대비가 포함됩니다. 방사능은 L형 수준 혹은 그 이하인데, 대형 기계장치가 개봉 알아에 의해 오염되어 포장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IP형으로 분류합니다. 인더스트리얼 패키지, 즉 산업용 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L형 운반물은 별도의 추가 조치 없이 화물 자체만 운반하면 됩니다. 그러나 A형부터는 선원 또는 선원이 포함된 제품을 사고에 대비한 운반 용기에 담아서 운반해야 합니다. 운반 용기는 방사선 차폐는 물론 낙하, 화재 등 각종 사고 상황에서 선원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특수 용기입니다. B형은 차량 사고, C형은 항공 사고를 가정하므로 운반 용기 역시 점점 거대해집니다. A형 운반 용기의 경우 자체적으로 사고 상황에 대한 실험 후 자료를 보관하면 되지만, B형 운반 용기부터는 규제기관에서 설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는 방사선 발생 장치의 설계 승인과 매우 유사합니다. 운반 용기의 모델별로 설계 승인서가 발급됩니다. A형 이하의 운반은 원자력 관계 사업자 스스로, B형 운반 이상은 규제기관에서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A형과 B형의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A1 값과 A2 값이며 모두 핵종별 방사능의 세기입니다. 밀봉 선원을 만들 때는 사고 상황에서 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타격, 침수, 화재 등 각종 시험을 하며 반드시 시험 항목별로 기준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외부 피폭뿐 아니라 선원의 공기 중 비산으로 인해 내부 피폭을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사고 시 내부 피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든 밀봉 선원을 특수형 방사성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즉, 일반적인 선원인 비특수형 방사성 물질은 사고 시 내부 피폭과 외부 피폭을 함께 일으키는 반면, 특수형 방사성 물질은 사고 시에도 내부 피폭을 일으키지 않고 외부 피폭만 일으킵니다. 이렇게 특수형 방사성 물질은 사고 시 더욱 안전하므로 더 높은 방사능에도 A형 운반물로 취급합니다. 특수형 방사성 물질을 A형 운반물로 취급할 수 있는 방사능의 세기가 A1 값입니다. 당연히 핵종별로 세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A1 값은 특수형 방사성 물질에게 적용되며 이 값 이하일 경우에는 A형 운반물로 취급되고 외부 피폭만 고려하여 정해진 값이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특수형 방사성 물질을 A형 운반물로 취급할 수 있는 방사능의 세기가 A2 값이며 당연히 A1 값보다 작습니다. A2 값은 비특수형 방사성 물질에게 적용되며 이 값 이하일 경우는 A형 운반물로 취급되고 외부 피폭과 내부 피폭을 함께 고려하여 정해진 값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운반물은 L형, A형, B형, C형, IP형으로 구분되는데, 특이하게 B형은 비유형과 비M형으로 다시 구분됩니다. 이는 유럽 국가들처럼 나라가 인접한 경우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구분입니다. 만약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B형 운반물에 해당하는 RI를 운반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B형 운반물은 배 또는 트럭을 이용해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반됩니다. 따라서 이 B형 운반물은 화물이 출발하는 국가인 일본에서 설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출발지에서만 설계 승인을 받은 B형 운반물이 비유형 운반물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선원을 독일에서 우크라이나로 운반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독일과 우크라이나는 국경을 인접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폴란드를 경유해야 합니다. 비록 폴란드에서 이 운반물을 내리거나 열지 않더라도 방사성 물질을 운반하는 상황인 만큼 운송 중 사고의 위험은 항상 상존합니다. 그래서 출발하는 독일뿐 아니라 통과하는 폴란드, 도착하는 우크라이나에서도 설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모두에서 설계 승인을 받는 B형 운반물이 비M형 운반물입니다. 비유형과 달리 도착지에서도 설계 승인을 받는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항공 운반의 경우 중간에 착륙하여 잠깐 쉬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항공으로 그냥 통과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운반지수는 운반 종사자나 운반 경로에 있는 일반인의 피폭을 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수치로 운반하는 방사성 물질의 세기와 무관하게 운반물 표면 혹은 주변에서의 방사 선량률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위험도가 클수록 운반지수가 높아지며 방사 선량률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차폐만 잘 돼 있다면 운반지수는 낮아집니다. 운반지수가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반물에 의해 주변 사람이 피폭당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전용 운반을 해야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운반지수가 10 이하인 경우에는 전용 운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운반지수는 운반물 표면 1m 지점에서 측정한 값이 기준입니다. 운반지수가 처음 만들어지던 시절에는 미리 렌트겐 per hour를 사용했는데 SI 단위가 적용되면서부터 미리 시버트 per hour로 측정된 값에 100을 곱하게 되었습니다. 즉, 운반지수의 실체는 운반물 표면 1m 지점에서 미리 렌트겐 per hour 단위로 측정된 선량률입니다. 방사성 물질의 크기가 커지면 더 이상 점선원이 아니고 면선원이 됩니다. 이를 감안하여 적하물의 가장 큰 단면적을 기준으로 증배계수를 적용합니다. 증배계수는 1, 2, 3, 10으로 적용하며 위 측정값에 곱해줍니다. 운반지수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올림합니다.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이라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반올림이 당연하지만 방사선 안전관리에서는 안전을 위한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올림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소수 둘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게 되면 1.3 또는 2.8처럼 최종적으로 소수 첫째 자리가 남습니다. 운반지수가 0.05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올림으로 운반지수를 정하는 특성상 자연방사선과 별 차이가 없는 경우에도 운반지수가 0.1이 되는 것을 막습니다. 따라서 운반지수가 0.05보다 작은 경우에는 0, 운반지수가 0.06부터 0.1로 됩니다. 여러 개의 운반물을 함께 운반한 경우 운반지수를 합하면 됩니다. 만약 운반물이 한 개로 잘 포장되어 있다면 운반지수를 합해도 되고 실측에서 가장 높은 곳의 선량을 기준으로 정해도 됩니다. 적재한도는 한 대의 운반수단, 즉 한 대의 차량, 한 대의 선박, 한 대의 비행기에 실을 수 있는 운반지수의 최대값입니다. 운반물 한 개 한 개에서 나오는 방사선량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 운반물들이 모이면 방사선의 양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운반지수가 선원 중심 평가였다면 적재한도는 개인 중심 평가인 셈입니다. 일단 제1종 저준위 비방사능 물질인 경우 그리고 전용 운반인 경우에는 적재한도가 없습니다. 제1종 저준위 비방사능 물질, 전용 운반이 아닌 경우에만 적재한도를 적용합니다. 화물만 운반하는 항공기나 선박처럼 넓은 운반수단의 적재한도는 200이며 공간이 적을 경우에만 50입니다. 항공기나 선박을 기준으로 공간이 적은 경우를 보면 화물 컨테이너, 차량, 일반인이 타는 여객항공기, 국내에서만 움직이는 배, 국가가 이동하는 배의 경우 선창, 방수격실, 지정 간판입니다. 운반물, 덮포장 표면 1m 지점에서의 방사선량률을 기준으로 운반지수를 산정하고 운반지수가 10을 초과하면 전용 운반을 해야 합니다. 증배계수의 최소값 2를 적용할 경우 방사선량률 0.1 mSv인 경우 운반지수가 10이 됩니다. 즉, 운반지수는 전용 운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운반 시 지켜야 할 기준은 아닙니다. 운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외부 선량률의 기준은 운반물 또는 덮포장의 경우 표면에서 2 mSv/h, 1m 지점에서는 0.1 mSv/h입니다. 보관 중인 화물 옆으로 사람이 지나갈 때
1m쯤 떨어져서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용 운반일 경우 표면에서의 선량률 기준이 10mSv/h까지 올라가지만 1m 지점에서는 여전히 0.1mSv/h입니다. 이 기준에 맞는 운반물 또는 덮포장을 차량에 실으면 차량 표면에서는 2mSv/h, 2m 지점에서는 0.1mSv/h입니다. 차량이 이동 중에 차간 간격을 2m로 생각하면 됩니다. 운반수단의 경우 운전자의 위치에서 선량 기준도 있으며 0.01mSv/h입니다. 이 값은 연간 2000시간 종사 시 연간 선량 한도 20mSv에 이르는 양입니다. 운반물, 덮포장, 화물 컨테이너, 탱크의 내부 및 외부 표면의 제거성 표면 오염도 기준은 베타, 감마, 저독성 알파의 경우 400Bq/cm3, 알파는 이 값의 10분의 1입니다. 이 기준은 오염 기준의 10분의 1입니다. 그러나 운반물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제거성 오염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움직이는 운반물의 특성상 주변에 사람이 없으므로 이동 중 외부 피폭은 고려하지 않고 작업 중 사람의 신체나 옷에 오염이 옮겨가는 것만 고려하여 제거성 오염에 대한 기준만 정한 걸로 생각됩니다. 운반에 대한 기술 기준입니다. 다양한 기술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운반하기 전 그리고 매 운반 전 기준에 적합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항상 운반 전에 운반물이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는 핵분열성 물질 운반물, 핵분열성 물질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설명은 방사성 물질에 대한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핵분열성 물질에게 적용되는 특별 기준을 언급합니다. 핵분열성 물질의 경우 임계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반물 표면에서의 방사 선량률을 기준으로 운반 지수를 계산하여 전용 운반 여부를 결정한 것처럼 핵분열성 물질의 경우 핵임계 안전지수를 계산하여 전용 운반 여부를 결정합니다. 핵임계 안전지수가 50을 초과하는 경우 전용 운반을 해야 합니다. 법에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처럼 핵임계 안전지수를 관리하는 이유는 운반 중인 핵분열성 물질의 핵임계 폭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걸로 추측됩니다. 핵분열성 물질의 전용 운반 기준이 50인 것처럼 사용 후 핵연료의 열 방출률이 50W/m 제곱을 초과하는 경우 전용 운반을 해야 합니다.